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민방위 교육을 함께할 이진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민방위 5년차 이상으로 지금까지 민방위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대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여러분들의 민방위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민방위 교육을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민방위 사이버 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민방위의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볼까요? 살펴봐야겠죠. 자, 민방위는 민간 차원의 방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대원 여러분들이 민간인으로서 적의 침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침공 후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 조직적이고 비군사적인 모든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에서 민방위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자위적 활동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사태는 어떤 상황을 야기하는 건가요? 민방위 사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등이 민방위 사태에 포함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민방위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지 못할 때 민방위 대원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국민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민방위 활동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민방위의 가장 큰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전쟁 억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죠. 또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어떤 군사적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방위가 힘을 발휘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사전 대비도 필요할 텐데요. 그 또한 민방위로 가능합니다. 전시 사항에 대처하고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 익히고 있으니까요. 민방위대의 또 다른 기능은 앞에서 말한 재난 대처 아닐까요? 재난 대처 또한 민방위대의 기능 중 하나죠. 국가나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활동을 합니다. 네, 역시 국민의 수호천사답네요. 그럼 민방위는 어떻게 조직되나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의무자로서 민방위대에 조직됩니다. 민방위 의무자에 포함되지만 민방위 교육이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그런 경우 법정 당연제외자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법정 당연제외자에 해당합니다. 경찰, 소방, 교정,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이 해당됩니다. 등대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도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공공직업 능력 개발 훈련원생도 학업과 직업훈련의 사유로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인과 만성 허약자도 제외됩니다.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혹은 신고 후에 승인을 받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조직된 민방위대는 어떻게 편성되나요? 민방위 대원들은 크게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나뉘어 편성됩니다. 지역 민방위대 중 통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통장 또는 이장이 민방위 대장이 됩니다.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원은
시, 군, 구, 민방위 기술 지원대로 편성됩니다. 그럼 각 민방위대별로 편성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통립민방위대의 편제를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의 순으로 단위대를 조직합니다. 한 개의 통리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하며 20명 미만일 경우 통합 통리대로 편성합니다. 그럼 20명이 다 함께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 개의 통리대는 최소 4개 분대, 상황 전파, 대피 통제, 인명구조, 소화분대에 각 5명 이상으로 조직합니다. 대원의 수에 따라 또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조직할 수 있는데요. 4개의 기본 분대 이외에도 지휘분대, 본부분대, 경보분대, 급수분대, 방어분대, 복구분대, 물자관리분대, 의료분대, 구호분대, 화생방분대 등의 총 14개 분대로 편성 가능합니다. 시 군구 기술지원대는 아무래도 편성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대는 시, 군, 구 별 1개 이상 편성됩니다. 80명에서 200명으로 편성되는데요.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직군 및 장비 보유 현황에 따라 편성됩니다. 단위대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나요? 자, 기술 자격과 장비 보유에 따른 임무 위주로 편성합니다. 화생방대를 제외한 기타 당위대는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합니다.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편제 기준을 알려주세요. 최소 20명 이상으로 편성하며 규모별 편성 및 단위대 조직은 통리대 편제 기준과 동일합니다. 직장대는 부대장 한두 명과 필요한 단위대로 조직하는데요. 단위대는 임무 위주로 최소 4개대로 조직합니다. 또한 직장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 의료, 구호, 소방, 방호, 복구, 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편성합니다. 단위대는 근무지 단위로 편성하고 평소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대원은 가급적 같은 단위대로 편성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건가요? 다니고 있는 직장에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어야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되는데요.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의무적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합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된 업종의 업체 중 의무자 및 지원자 20인 이상인 업체는 신청을 통해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 단위대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나요? 대원 수에 따라 1인에서 2인의 부대장을 두고 하부 단위대를 설치합니다. 단위대는 대원의 규모에 따라 편성하는데요. 단위대장의 지휘 통솔이 용이하도록 편제합니다. 규모별로 반,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단위로 편성됩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을 통지받으셨나요? 교육훈련 통지서는 민방위 대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문자 메시지로 많이 받더라고요. 통지를 받은 교육기관에 외국에 나가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일정에 맞춰 민방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자체 교육을 진행하거나 교육 유예 및 교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민방위대의 자율참여 활동으로 민방위 교육을 대처하거나 현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체되는 활동이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사정에 따라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사태를 예방하거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엔 어떤 임무를 수행하나요? 테러나 방화가 의심되는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체제를 유지하고 신고망을 관리합니다. 또한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내 경보, 비상 대피, 급수시설 현황 및 활용 방법과 관리 방법을 익힙니다.
민방위 물자와 장비의 비축 현황을 알아두고 이 역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하와 음향관제 훈련을 실시하고 자치시설을 보호합니다. 소방장비와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민방위 사태를 예방하고 수습하고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이 민방위 대원의 임무입니다. 정말 많은 의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민방위 동원 명령이 내려지나요? 민방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민방위 사태에 동원 명령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민방위 동원이 가능한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시나 사변이라고 하니까 전쟁이 났을 때인가요? 맞습니다. 좋아요.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에 민방위대가 동원됩니다. 지금은 그 빈도가 줄었지만 북한에서 침투한 무장공비가 국가 주요 시설이나 민가에 기습하기도 했거든요. 이때에도 민방위대가 동원되어 경찰을 도와 치안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지역에 군사 병력이 투입되어 공비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때도 민간으로서 도움을 줍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민방위대를 동원하느냐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인적 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 동원령을 발령하여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도 민방위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령은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죠? 동원 명령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방위대에 대한 최종 최고의 동원 명령권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동원 명령권을 지시하거나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위임을 받은 권한을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조직적으로 민방위대가 동원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응급한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응급조치를 위한 동원 명령도 가능한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각각 독자적으로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직접 동원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방위 동원 상황이라는 것과 각 대원이 동원 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일의 사항에 대비해 다양한 경로로 동원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사이렌, 타종, 비상 연락망, 방송, 공고, 직접 전달 등의 방식이 이용합니다. 동원 명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 각 동원 명령 방식을 통해 명령을 받고 그에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럼 각 분대 및 단위대별 임무를 알아보죠. 여러분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편제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부대 소속인지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민방위대를 지휘 총괄하는 분대들의 임무를 알려주세요. 지휘분대에서는 소속 민방위대 전체의 지휘를 진행하며 본부분대는 대장과 부대장들을 도와 임무를 수행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널리 알려야 하는데요. 경보분대에서는 민방위 사태 사항에 따른 경보를 발령하고 음성 안내를 진행하며 사항 전파분대는 통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항을 전파합니다. 민방위 상태가 발생한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피통제분대에선 주민대피와 교통통제를 수행합니다. 또한 방호분대에서는 위험사항과 위험물을 제거하고 복구분대가 사항이 끝난 후 응급 복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또한 물자관리분대는 평소에는 이런 상황 대처에 필요한 민방위 물자를 갖추고 관리하며 상황 발생 시 준비된 물자가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비상 상황에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어떤 분대들의 임무인가요? 그건 바로 소화분대입니다.
소화분대에서는 소화 장비를 사용한 화재 진화를 담당하고 급수대를 따로 두고 소화에 필요한 급수 지원 및 필요시 대피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인명구조대에서 완강기 탈출 등의 인명구조 요령과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받아 민방위 상황에서 인명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의료분대와 구호분대를 따로 편성해 그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기도 합니다. 화생방대의 임무도 알고 싶어요. 화생방대는 화생방 등의 위험물을 예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예찰을 통해 감지된 위험을 화생방 경보로 전파하고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지역의 제독 임무도 수행합니다. 그럼 각 분대와 단위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장의 역할도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우선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의무자 및 지원자에 대한 편성을 하며 이에 따라 대원들에게 편성 사실, 소속, 임무를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민방위 대원의 교육과 훈련도 대장의 임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민방위 동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민방위 동원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보고를 합니다. 보고에 따라 동원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받아 전파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민방위대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민방위 동원 참석자를 점검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민방위 대원이 소집되었을 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재난 발생 시 주민의 대피, 각종 물자 확인과 관리 응급조치 등의 임무를 대원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을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렸던 것이 예비군과 민방위의 전시동원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실제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가 소집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민방위대는 전시 상황에 투입되는 예비군과 달리 주로 소화활동, 인명구조, 의료, 시설물 복구 등의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임시 대피소 안내 및 질서 유지, 주민과 차량을 통제하고 대피와 급수 등의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위험물을 예찰하고 편제별 임무 카드를 작성하고 숙지합니다. 보급품이나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등의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도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만 20세에서 만 40세의 민방위 대원은 모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거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시에서는 민방위 복무 연령 제한이 45세로 연장됩니다. 또 국무총리 주최 중앙 민방위 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만 50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만 40세를 넘겨 더 이상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민방위 복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만 45세까지는 전시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동원령에 불응할 때에도 교육이나 훈련에 참석하지 않을 때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거 정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 유예처럼 동원 유예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신체 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할 때 직계, 좀비 속의 관홍상제, 재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을 통해 동원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생방전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익숙하지만 이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화생방전은 화학전, 생물학전, 핵 및 방사능전의 앞 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입니다. 각각의 영어 앞 글자를 따서 CBR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다들 눈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거나 미리 대비하기 힘든 공격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 화생방 사항의 징후를 알고 기억하면 그에 맞는 대처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유독가스를 사용하는 화학전의 징후를 알 수 있을까요? 유독가스를 사용하는 화학전 또는 테러가 발생하면 우선 두통이나 호흡곤란 등의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의심스러운 장치나 꾸러미, 액체, 기름막이 발견되면 동식물이 집단 폐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생물학 테러는 화학 테러와 어떤 다른 징후가 나타날까요? 생물학 테러는 질환이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설명되지 않은 유행성 질환이 대규모로 발생하는데요. 유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평상시에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선 대규모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급격한 질병 발생이 증가하는 특징으로 보입니다. 평소와 다른 양상에 설명되지 않은 지리적, 계절적 특징을 보이거나 환자의 분포도 다르게 드러나는데요. 여러 다른 질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때도 생물학 테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나 방사능 테러의 징후도 알아봐야겠죠? 핵무기나 방사능 작용제 사용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핵과 방사능 장비가 관측될 경우 의심스러운 꾸러미나 물건이 발견되면 핵이나 방사능 테러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발열이나 발광성 소재의 물질이 발견되거나 독특한 모양의 파편이나 불명확한 폭탄의 탄약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집단적 구토나 피부 홍반 등 핵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신체 반응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핵과 방사능전 또는 핵 테러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생방 공격은 각각 특징과 성격은 다르지만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명피해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유, 좋았습니다. 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해 사회 혼란도 있을 것이고 테러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대량 살상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생방 테러의 징후를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생 방전에 대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면 좋을지도 알아보죠. 화생방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방독면이나 마스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방독면은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죠. 방독면을 준비할 수 없다면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비닐이나 수건, 마스크가 유용합니다. 얼굴과 호흡기 위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와 보호두건 또는 비닐 옷을 준비해둬야 하는데요. 손과 발은 방독이 가능한 고무 장화나 고무 장갑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누, 합성세제 등 제독에 필요한 물품과 화생방 공격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접착 테이프 등의 물자들도 화생방 상에서 필요합니다. 화생방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급되는 물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화학 작용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의와 액체 화학 작용제, 오염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탐지지가 보급됩니다. 신경작용제, 해독제 키트와 개인 제독 키트가 보급되어 응급치료 및 피부나 개인 장비를 제독할 수 있습니다.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에 오염된 지역을 구분 표시하는 오염 표지판과 오염 지역과 차량 장비 등 제독할 수 있는 소형 제독기 및 제독 용액을 보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화생방 사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죠. 화생방 방호에는 개인 방호와 집단 방호가 있습니다. 개인 방호를 위해서는 방독면과 방호 장비를 보급하고 화생방 대피 요령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집단 방호에는 화생방 대피 시설 구비와 오염 지역 제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화생방 사태 발생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민방위 대의 화생방 방호 조직을 운영합니다. 민방위 대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화생방 방호 요령을 교육합니다. 화생방 방호 장비인 방독면을 보급하고 화생방 대피시설 확충 등의 화생방 방호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럼 화생방 사태 중 화학 공격 시 행동 요령을 알려주세요. 화생방 경계 경보가 울리면 전 가족과 이웃에 알리고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방독면 등 개인 보호 장비가 없으면 물수건, 마스크, 비닐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호흡기와 몸을 보호합니다.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쓰레기 봉투를 온몸에 두르고 화학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또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대피하면 정말 안전할까요?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능한 건물 위쪽이나 고지대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안전한데요. 화학 테러 시 대피 요령이 반영된 장면이겠죠. 또 영화를 볼 때 건물을 타고 올라 잠긴 옥상 문을 열 수 없으면 꼼짝없이 테러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겠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실내에서 대피합니다. 대신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후 오염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건물 내 모든 공조시설, 환풍기 등을 끄고 공기 흡입구를 닫아 화학물질로부터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운전 중에 화학 테러나 화학 공격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 유입 차단을 한 후 신속하게 오염 지역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생물학 공격 시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더 안전할까요? 생물학전이 예상되면 위생에 신경 써 청결을 유지하며 백신이 있다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가능한 실내에 머물며 외부의 호흡기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물학 반응제의 공격 양상은 다양하니 해충에 물리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며 물은 15분 이상 끓여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도 있을까요? 네, 우선 주변에 상황을 알리고 가까운 건물 지하나 배수로 등을 찾아 신속히 대피합니다. 핵 공격이 발생한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벌립니다.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어서 대피가 힘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안에서는 책상이나 식탁 등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창문 반대 방향으로 엎드립니다. 엎드릴 때는 발꿈치와 발끝을 이용해 배를 바닥에서 떼야 안전합니다. 그럼 핵 폭발로 인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핵 폭발과 폭풍으로 인한 비산물이 낙하한 후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오염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낙진 오염시는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의료진을 방문합니다. 네, 화생방 공격이 끝난 후엔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네, 민방위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구조 및 소화 활동에 나섭니다. 화생방으로 발생한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도 알려주세요.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우선 오염 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 또는 피부 제독제로 제독하고 증상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해독제를 주사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등 빨리 신고하고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장비와 시설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화생방 상황에서 방독면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방독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네, 방독면은 착용자의 얼굴 및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개인 장비입니다. 화생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쟁 가스를 막아주는데요. 용도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여 호흡기 보호가 필요할 때도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방독면 사용법도 알려주세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K1 방독면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을 멈추고 휴대주머니의 덮개를 열어 방독면을 꺼냅니다. 안면부의 맨 아래 머리끝 밑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도록 양손으로 안면부를 쥐고 펴서 얼굴에 턱 위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오. 머리끈을 조이고 머리 받침이 중앙에 와 있나 확인하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조정하여 옮겨줍니다. 목끈을 조이고 보호두건을 덮어 씁니다. 안면부 내부에 잔류가스를 후 불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손바닥으로 정화통의 흡입구를 막고 숨을 들이마셔 공기가 흡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가 흡입된다면 끈을 조여 안면부에 밀착시켜 줍니다. 만약 공기가 흡입되면
위의 과정을 반복 실시합니다. 방독면 착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경보를 전파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반 방독면의 착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호흡을 멈추고 휴대주머니의 덮개를 열어 방독면을 꺼냅니다. 정화통 고정 캡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합니다. 휴대주머니 안쪽 속주머니에서 밀봉 포장된 전쟁용 정화통을 꺼냅니다. 밀봉 포장지의 절개 부위에 따라 절개한 후 정화통을 꺼내 정화통 둘레띠에 표시된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두건을 쓰고 안면부의 고무 면체가 코와 입, 턱에 밀착되게 착용합니다. 방독면을 얼굴 중앙에 바로 놓이게 조정하고 머리끈을 조여줍니다. 안면부 내부에 잔류가스를 후 불어서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손바닥으로 정화통의 출입구를 막고 숨을 들여 마셔 공기가 흡입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공기가 흡입되면 앞의 순서를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경보를 전파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 경보. 이 소리 들어보셨죠? 네네네. 낮에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들은 적도 있고 라디오를 듣다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전 이 소리 많이 들어봤죠. 예. 민방위 날 민방공 훈련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음성 안내 방송입니다. 실제 경계와 공습 상황에서도 TV, 라디오,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이 사이렌 소리로 경보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렌 소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사이렌 소리는 다 같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군요. 어떤 사이렌 소리가 어떤 경보를 의미하는 건가요? 우선 경계 경보. 일 분 내내 긴 평탕음으로 울리는 이 경보는 경계 경보입니다.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인데요. 1분간 평탄음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계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경계 경보가 들리면 바로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또 대피를 준비합니다. 주변에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다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스를 차단하고 비상 물품을 대피소로 옮기며 방독면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정비하고 음식물과 식수 등 뚜껑이나 비닐로 덮습니다. (5초) 상승과 (3초) 하강이 반복되는 사이렌은 공습 경보입니다.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울립니다. 그럼 빨리 대피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공습 경보와 안내 음성이 함께 들리면 지하 대피 시설이나 민방위 대피소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고층 건물에 있다면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려 대피할 때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의 개인 보호 장비와 생활 필수품 등의 비상 대비 물자를 가지고 대피합니다. 네, 공습이나 경계 상황에서 해제된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보 해제 음성 안내 방송으로 공습과 경계 상황에서 해제된 것을 알립니다. 공격 징후 및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화생방 상황에서 방송되는 경보도 있을까요? 화생방 경보는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되었을 때 방송됩니다. 음성 방송으로만 사항을 알리는데요. 화생방 경보가 발생되면 각 화생방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방공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표지 본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역이랑 지하도에서 본 것 같아요. 음흠. 관공서 지하 주차장 앞에도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표지가 있는 곳이 대피소입니다. 평소에 대피소 표지를 보면 어떤 장소에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출퇴근길이나 이동할 때 지나는 곳들이 대피소가 되는 거군요. 하지만 주변에 이 표시도 발견할 수 없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주변에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집과 직장 주변의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찾아서 기억해야겠어요. 민방위 대원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천사. 다들 기억나시죠? 민방위 대원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위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도우미 요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근무를 하던 김 씨. 근무 중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으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모두 당황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4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4분의 기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는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골든타임 4분은 심정지 환자에게 4분 안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 후로는 다른 장기들의 손상까지 일어나 회복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4분 안에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무턱대고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은 더욱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 후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끝났다면 흉부 압박점을 찾아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환자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을 흉부 압박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한 손바닥을 올려놓고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겹치게 놓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고 손꿈치로만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이제 팔꿈치를 펴 팔이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만든 후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속도는 1분에 최소 100회 정도, 깊이는 5cm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이를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주변에 있다면 흉부 압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사용해야겠죠.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켠 후 기계 내부에 있는 2개의 패드를 꺼냅니다. 꺼낸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쪽과 왼쪽 접콕지 옆 겨드랑이 중앙선에 각각 하나씩 부착합니다. 패드 반대편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연결하면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그 후 환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내 음성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을 환자 주변에서 멀리 떨어뜨린 후 심장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 후 기계 음성 지시에 따라 위의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저처럼 너무 당황을 하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자동 심장 충격기 표면에 그림과 글로 작동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침착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거 왕관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왕관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일반 건축물의 3층에서 10층까지는 왕관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관기를 건물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왕관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왕관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뜻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구입니다. 완강기 사용법 모두들 잘 알고 계시나요? 완강기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완강기 장비들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완강기는 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조속기, 와이어 로프와 와이어 로프가 감겨져 있는 로프릴, 그리고 조속기와 완강기 지지대를 연결하는 카라비너, 마지막으로 안전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법입니다. 완강기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냅니다. 그 다음 줄이 달린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건 후 조인 버클을 돌려 잠가 연결합니다.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 후 릴을 아래로 던집니다. 완강기의 안전벨트를 위에서 아래로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이용해 가슴에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이제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몸을 창밖으로 뺍니다. 벨트가 위로 빠지지 않게 양팔을 수평으로 벌린 상태로 천천히 발을 벽에 디디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완강기 사용법 모두 잘 아셨나요? 네, 근데 하지만 완강기를 사용할 때가 오면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요.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든 침착하고 차분하게만 행동한다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니 모두 침착하게 잊지 마세요. 얼마 전 뉴스를 보셨나요?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진입이 힘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맞아요.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죠. 영진 씨, 어떻게 하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안전한 대피 방법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건물의 비상구나 탈출구 또는 고층 건물에 있는 피난 안전구역의 위치를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야!를 외치며 화재 상황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경보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화재를 알릴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119에 신고하여 화재가 발생한 위치와 화재 발생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피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반드시 이용한다. 승강기는 고장이나 작동이 멈추게 되면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이동한다입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위쪽부터 차오르는 유독가스의 소화 활동 성질 때문입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유독가스로부터 비교적 좀 더 오래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탈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 완강기를 사용한 탈출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뒤에는 절대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로 인한 피해보다 이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화재가 커져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건이나 천을 물에 적신 후 코와 입에 가져다 대 호흡기를 보호한 채 대피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대피를 할 때에는 화재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화재 시 대피하는 방법도 알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소화기는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네,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말 소화기와 옥내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은 불이 많이 번지지 않은 화재 초기 상황의 진압용으로 사용해요. 요즘은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만큼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그 사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보세요. 분말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바람을 등지고선 후 노즐을 빼 불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어 소화분말이 뿜어져 나오도록 합니다. 빗자루로 쓸듯 소화분말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옥내 소화전 사용법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가능한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화재를 알립니다. 소화전함을 열고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노즐을 가진 사람이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길게 피며 화재가 난 곳까지 다가갑니다. 물을 쏠 준비가 되었다면 개폐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호스에 물이 차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 노즐의 끝부분을 돌려 분무 또는 직선으로 불을 향해 쏩니다. 소화기를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는 작은 화재에만 사용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화재인지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재빨리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화재 대피 방법을 통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지진. 여러분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진 씨, 네. 영진 씨는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우리하고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뭐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하여도 뭐 작은 규모로만 발생하니까 피해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근래 이제 경주나 포항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니 지진에 대해 조금은 쉽게 생각했던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때문에 최근 지진에 대한 안전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민방위 대원이라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안전 행동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진 대피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튼튼한 탁자 아래에 탁자 다리를 잡고 몸을 움크려 보호하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와 같은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방석이나 가방과 같은 물품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탈출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건물 밖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또 좋은 질문입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다면 건물 내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대표적인 공간으로 화장실과 건물의 주기 등을 둘 수 있는데요. 화장실은 격자 구조로 짜여 있어 매우 튼튼해 무너짐의 위험이 적고 또한 물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적합합니다. 건물의 주 기둥은 건물이 붕괴되어도 그 위로 지붕이 무너질 확률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죠. 그럼 반대로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외에 있을 경우 가장 큰 위험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인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과 같은 넓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럼요, 잊지 마세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는 운동장이나 공원과 같은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산에 있을 경우에는 산사태에 주의하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바닷가 근처라면 높은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움직이잖아요. 네. 만약 자동차나 전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주행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차를 도로 오른쪽에 세워야 합니다. 정차한 후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 자동차에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와 이동해야 합니다. 전철을 타고 있을 때는 손잡이나 기둥 등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잘 아셨나요? 그럼요. 머리를 보호한다. 계단을 이용한다. 그리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맞죠?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지진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이 대피 요령들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습니다. 영진 씨, 네. 매년 여름철 대한민국을 찾아와 큰 피해를 일으키는 불청객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자, 여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라 뭐 폭염, 열대야. 아, 태풍 아닌가요? 네,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큰 편인데요. 적절한 태풍 대처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대처로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안전대책으로는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붙였었죠. 그래서 열심히 창문에 테이프 붙였는데 이 방법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붙이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아, 그래? 네, 창문은 유리가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창틀과 유리창 연결되는 외곽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밀착 고정시켜야 해요. 유리창에 붙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외에 다른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태풍 예방 대책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태풍이 발생하기 전 문이나 출입문은 반드시 잠가야 하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해야 합니다. 정전에 대비해 랜턴, 배터리, 응급 상황을 위한 비상용품은 미리 준비하여 대비합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간이나 하천, 저지대 같은 위험 지역에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를 할 때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주택이나 담장이 파손됐거나 침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파손된 시설물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침수된 곳에서 침수된 음식이나 물은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돗물 또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가스와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 점검 후에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용들 꼭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이제 여러분도 영진 씨와 함께 태풍으로부터 안전해지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무고한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테러들. 테러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재앙 속에서 여러분은 안전하신가요? 근래 뉴스에도 해외 테러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모두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안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테러는 어디가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영진 씨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생각을 해보니 정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유형의 테러인가에 따라 대응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 요령이 있습니다. Run, Hide, Tell인데요. 한국어로는 즉시 대피, 안전 확보,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신고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기본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테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테러는 바로 폭발물 테러인데요. 폭발물 이신 물품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손대지 말고
폭발물 반대 방향에 있는 비상 계단을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머리를 보호합니다. 폭발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 안전이 확보된 후에 폭발 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억류 및 납치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납치범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납치범이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는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치범이 시야를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납치범이 눈을 가려 시야가 막혔을 때는 주변 소리, 냄새, 범인 목소리, 이동 시 도로의 상태 등을 시각 외 감각들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기억하도록 합니다. 납치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출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이 이루어질 때는 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 구출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화학 및 생물 테러의 경우인 것 같은데 근래 들어 이 테러의 위험성이 강조되는 만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네, 테러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호흡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 지역과 오염원을 재빨리 확인한 후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만약 화학 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고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덩그러니 놓여있는 짐가방이나 수상한 사람의 행동이 포착되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111 혹은 112로 신고합니다. 테러라고 해서 항상 큰 사건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는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판단되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곧바로 신고.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테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 한 번 나빠진 목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저도 그 고통 알아요. 몇 년 새 급격히 증가한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는 물론 피부, 눈도 매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네. 미세먼지는 먼지, 핵의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구성된 것인데요. 미세먼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다. 대략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될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예요. 미세먼지의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의 약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미세먼지보다 더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사람 머리카락의 약 20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 정도 크기라면 호흡기는 물론 피부 곳곳에 쉽게 침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머리카락보다 한참 작은 이 작은 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 유입됩니다. 장기간 흡입을 할 경우 폐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각종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한 피부 모공보다도 크기가 작아서 피부 속으로 쉽게 침투해요. 그래서 피부에 여러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럼 반드시 차단해야겠네요. 아침 뉴스 볼 때마다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가장 좋은 것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마스크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나. 네, 가장 먼저 마스크에 KF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KF 뒤에 붙은 숫자는 미세먼지 차단을 의미합니다. KF99는 미세먼지를 99% 이상을 차단함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KF94는 94% 이상,
KF80은 80% 이상을 걸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KF99가 가장 좋은 거겠네요. 당장 이거 대량 구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무조건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개인의 호흡량, 미세먼지 발생 수준 등에 따라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KF99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 곤란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착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 외에 주의할 사항들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실내에 있을 때는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질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같은 위험군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 또한 충분히 씻은 후에 먹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농촌의 경우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해야 합니다. 방목장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출입문을 닫아 미세먼지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미세먼지 안녕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태블릿, PC 이 모든 기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 아니면 없으면 매우 슬플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전기를 사용해야만 작동된다는 점이죠. 아, 전기구나, 전기. 전기를 이용해만 작동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자제품들은 없으면 슬플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매우 밀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전기에 대한 위험이 우리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크게 화재 그리고 감전사고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사고는 전기를 사용하기 전 몇 가지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필수 안전 대책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 전 전선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플러그와 콘센트는 튼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선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전 또는 합선의 원인이 되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할 때는 전선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배선은 피해야 합니다. 젖은 손으로 스위치나 플러그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특히 안전을 위해 덮개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전기 코드를 빼는 것이 좋으며 이때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합니다.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야외에 있을 때 위험, 고압 등이 쓰인 장소나 땅에 떨어진 전선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합니다. 민방위 대원 여러분, 1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당신의 평화와 안전이 매일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상 민방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